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 인플레이션 하락장, 약세장,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약세장, 인플레이션 침체장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물가와 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10년물 금리 3.5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물가가 피크아웃을 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한 신빙성을 둘 만한 사인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PE 바닥이 있고 두 번째 EPS 바닥이 있다면 이젠 무엇을 봐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맞네 라고 해서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다 깨고 내려왔으니 이제 뭐야 틀리네 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바닥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게 두 번째 바닥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의 바닥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된 거죠. 이게 배경이니까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침체, 인플레이션 하락장, 약세장,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시장에 분기점이 온다는.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 침체장, 인플레이션 하락장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했느냐 하면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1966년부터 1981년도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침체장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때 처음 나왔고 딱 한 번 있었어요.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런가 하면은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기가 이어졌던 그 시기까지도 비슷하게 약세장 혹은 횡보장이 나왔는데 이때의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침체장은 2000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존의 디플레이션 침체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인플레이션 침체장은 까만 게 S&P 500이에요.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토색에 가까운 게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 앞으로도 여러분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고 내려갈 때 올라갑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역축인 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금리가 밑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토색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이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까만색이 내려가죠?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황토색이 오른쪽을 향해서 위로 올라갈 때 이거는 역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8.5%에서 6%, 5%로 하락하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할 때 까만색이 상승하죠?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2000년에서 2011년도에는 금리와 S&P 500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금리가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이건 역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란색이 내려갈 때 까만색이 내려가고 노란색이 올라갈 때 까만색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축인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왼쪽 그래프에 짙은 황토색이 역축이라고 써 있다는 뜻이 숫자를 거꾸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토색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금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 중에 이게 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침체장은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장은 우리가 경험했던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죠. 투자의 지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투자의 지도에 많은 내용 중에 경기 사이클 얘기 중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얘기를 할 때 여름 시장, 실적 장세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지나간 20년, 10년 정도에는 이게 100% 맞았어요. 숫자적으로 강세장, 그다음에 상승하는 장은 거의 50년대부터 조사한 걸 제가 데이터를 봐서 그렇지 실제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그 초반에 여름 실적 장세가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번 이 2022년도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얘기를 했었죠.
왜? 제가 틀린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틀렸던 게 공급망 관련된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 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했죠. 이거는 작년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급단을 꼬이게 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그 다음에 공급망이 망가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인플레이션이 확장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수요단에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집은 안 나가는데 주문은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수요가 확 생겨버린 기간이라는, 수요도 너무 높은, 보통 때보다 훨씬 높은, 수요가 보통 때보다 높은데 공급이 보통 때보다 적으니까 그 잼이 얼만큼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였고, 여기에 연준이 또 천문학적으로 쏟아붓은 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원래 빌드백 베러라 그래서 인프라 정책이 쓰여져야 되는데 인프라 정책이 안 되면서 돈이 그냥 그 연준의 주변을 맴도는, 그러니까 은행 주변을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잉여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 금리가 올라가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됐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걸 막 작년도 하반기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기치 못한, 제가 틀려버린 그런 인플레이션에 의한 시장이기 때문에 해석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올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지나간 시간에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에 의해서 이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거기서 20% 이익이 납니다. 인건비, 고용 그 비용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물론 기술기업이니까 또 다른 플랫폼 그런 부분이 거기에 가세됐지만, 전체적으로 지나간 20년 동안 세계화해서 주요 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기업들이죠. 그 세계화, 교역에 의해서 그 성장하는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의해서 주가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져서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주가가 같이 올랐던 거죠.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70년대와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대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죽더라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침체가 오더라도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것처럼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왜 올리는 거예요? 경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 거꾸로 지난 20년간의 상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의 바닥도 금리 정점에서 금리가 고점을 찍고 돌아설 때 나올 거고,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도 금리의 하락 추세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장의 전환점, 이번 시장의 상승은, 추세적 상승은 지금 시장에서 지나간 2달 동안 베어마켓 랠리니 뭐 아니니 뭐 강세장의 시작이니 난리를 치지만은 추세적 상승이, 이번에 추세적 상승이 아니었다는 게 나타났잖아요. 이미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게 아니라 추세적 상승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이제 더 이상은 고점을 갱신한 것에 대해서 시장과 모든 플레이어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컨센서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를 대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연준이죠. 연준이 더 이상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주면 시장은 그냥 정리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 고점은 안 나와요. 근데 연준이 지금 그걸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언제 그 고점이 나올지를 모색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해석을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미국채 10년과 S&P 500은 정확하게 교차하면서 미국채 10년물, 여기서는 짙은 색깔이죠. 짙은 색깔의 고점에서 내려오는 22년 7월부터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옅은 파란색이 강력하게 오르기 시작하죠. 반대로 짙은 파란색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하늘색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금리와 정확하게 비교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난번 금리 고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점 이겁니다.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로 3.5, 이 3.5로 갱신하고 뛰어넘어 버렸을 경우 시장은 상당 부분 상승이 지연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9월 FOMC 끝나고 9월 달 중에 3.5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늘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9월 동안에는 10년물 금리로 3.5를 넘을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넘을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약세장, 인플레이션 침체장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물가와 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자, 앞부분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때 주식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이 내린다. 요게 특징이었다면, 이제 그 금리는 주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금리는 뭘 따라 움직이느냐? 물가를 따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물가의 고점과 금리의 고점이 일치해 가는 것. 물가의 흐름과 금리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경우에도 물가의 고점이 나오고 정점이 나와서 이게 확실해진다면 금리의 정점도 더불어서 확실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금리 3.5가 갱신되느냐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 첫 번째 위의 그래프는 뭐냐면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내릴 때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여러 번의 시기에서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침체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짙은 황토색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까만색이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비례해서 보여요. 밑에 그래프는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이 CPI죠. CPI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까만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인플레이션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물가의 고점은 금리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의 고점은 주가의 저점 바닥을 지나게 하는 사인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 10년물 금리 3.5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물가가 피크아웃을 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한 신빙성을 둘 만한 사인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컨트리뷰터가 뭐냐면 헤드라인 CPI의 컨트리뷰터예요.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제 연두색이 에너지, 밑에는 음식,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는 시밀러라고 써 있는 것 같으네요.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최근에 상당 부분 아주 굵직굵직한 요인을 차지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피크, 정점을 지난 사인이 굉장히 뚜렷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컨트리뷰터 안에 있던 것 중에 올드카, 뉴카 이런 그 비클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동차 내구재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꽤 높은데, 높은 비율의 중고차, 아직 신차 가격은 안 떨어졌는데 중고차 가격은 현격하게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마나임 지수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에너지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 에너지가 이번 달에도 이제 CPI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텐데, 보시면 휘발유 값이 최고치에서 이제 6불대에서 3불대까지 떨어진 거죠. 이건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걸 말하니까 구체적으로 휘발유 값이 떨어진 거고, 오른쪽에 보면은 공급망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과거하고 다르게 현저하게 꺾여서 이제는 추세를 바꾸지 못할 만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가는 피크아웃은 쳤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아직 확인은 못했죠. 3달, 4달 확인해야 된다는 제롬 파월의 말 맞다나 확인은 해야겠지만, 사실상 WT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악재들이 발생하면서도 가격을 그렇게 갱신하지 못하고 90불 밑에까지 계속해서 밑도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아마도 수요가 악화될 거라서 수요 감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 외에 다수가 이미 정점을 지난 걸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아마도 물가 정점이 지났다면 금리 정점도 지난 걸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연준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잘못 시장이 오해해서 8월 달에 올랐던 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완전히 부인하게 됐던 것만큼, 연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판단하지 않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닥과 꼭대기를 찾는 작업을 볼 때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